안녕하세요. 좌승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제가 한국 경제가 지난 60년 동안 걸어온 역사를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다른 시대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산업화 시대,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대한민국이 성공을 가져온 그 요인을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제일 먼저 선택한 이유는 요즘 기대하지 않았던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지금 출사표를 내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경제 발전에 성공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시고, 오늘날 가장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바라는 문제가 뭐냐?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민주주의가 말하자면 좀 세계 최첨단 민주주의로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뭐 부작용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지만 사람들이 먹고 살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안 되면 행복이라는 건 없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큰 고민이 뜻에 맞는 직장을 구해서 적절한 월급을 받고 먹고 사는 문제에 큰 고민 없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소망인데, 우리 대선 주자님들도 너도 나도 하시는 말씀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했던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시대에 우리가 했던 일을 반추해보고 그 시대의 대통령의 리더십도 다시 공부를 함으로써 오늘날에 되살려야지, 과거에 우리가 성공했던 역사를 버리고서 그 역사를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빈말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그 성공 리더십, 경제 발전의 성공 리더십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후진국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선진국들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게 국가 발전에 큰 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크게 존경받는다기보다는 크게 배워야 될 그런 시대라기보다는 청산해야 될 시대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정희 시대가 그런 큰 성공을 이룬 것은 역사적으로 기록이고 지울 수 없는 역사의 기록입니다만은, 그럼 박정희 대통령의 그 시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전에 대한민국에 깔아놓은 경제 발전의 소위 말하는 기초랄까,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우리가 봐야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국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운영된 한 10여 년 넘는 세월 동안에 한국 경제의 그 역사를, 그 개혁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박정희 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특이한 분이시죠. 한국 분이면서도 사실은 미국 사람이죠. 이게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우리는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나라였지만 정신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근대화된 미국에서 최고의 엘리트로 성장한 공부한 대통령을 우리가 모시게 됐다는, 정말 역사적으로 아주 다양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의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명의 노하우를 상당 부분 자동적으로 이식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문제를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역사 발전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문명과 경제 혹은 국가의 발전은 한없이 우리가 앞선 사람들한테 한없이 배우는 과정인 것이고, 우리보다 앞서가는 흥하는 이웃을 따라 배우지 않고는 절대 같이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을 대통령으로 모셨다는 것도
천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고의 흥하는 문명의 패러다임을 체화한 대통령이었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분이 와서 한 여러 가지 개혁 중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인 1표의 최첨단 민주주의를 그냥 대한민국에 와서 깔았잖아요. 건국과 동시에 우리가 아주 보편적인 선거제도를, 보통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 민주주의를 했는데, 이거는 역사상에 대단히 희귀한 사례입니다. 서구의 선진민주주의 국가도 일거에 이렇게 민주주의를 시작한 나라가 없고, 그 당시만 해도 선진국에서도 뭐 여성의 참정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건국과 동시에 아주 보통 아주 일반적인 민주주의 형태를 직접 도입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만은, 경제적으로 보면 이분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지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여러 측면에서 마련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잘 되려면 사유재산권 제도와 경제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데, 이분이 와서 한 정책을 보시면 대단히 놀랍다. 아시다시피 북한이라는 사회는 같이 출범했지만 사유재산권 제도를 철저하게 배제한 공산주의 사회로 갔지만, 우리는 사유재산권 제도를 인정하는, 그리고 그걸 강화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로 갔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적인 말하면 행운이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의 사유재산권 제도는 일제시대에 1912년에 소위 민사령이라고 그래서 민법이 새로 이제 근대적인 민법이 들어오면서 시작이 됐지만은, 건국 이후에도 이 사유재산권 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자유기업 제도가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더 나가면 아주 특이한 개혁이 있었습니다. 농지개혁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북한에서도 농지개혁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농지개혁을 시행을 할 때 1950년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시작할 때 대부분이 국민이나 정치권에서는 북한식 농지개혁을 원했고, 그걸 강조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에서는 농지개혁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 과거에 지주들한테 땅을 강제로 이게 받아가지고 강제로 몰수해서 그거를 전 국민한테 나눠줬다고 이렇게 선전을 했죠. 근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사유재산권 제도가 없기 때문에 몰수는 했지만 개인한테 나눠준 건 하나도 없죠. 단지 집단 농장을 통해서 개인들이 다 참여해서 농사를 질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평등하게 나눠줬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상 재산권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돌려준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게 완전 사회주의 방식에 의해서 농지개혁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했냐? 이런 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지주들한테 다 땅을 샀습니다. 샀을 뿐만 아니라 그걸 국민들한테 다시 재분배할 때도 무상으로 하지 않았어요. 농민들한테 그 땅에 대한 보상을, 땅값을 다 내고 하도록 했죠. 물론 땅값을 그렇게 비싸게 받지는 않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이 많지 않은 가난한 농민들한테 비싼 값을 받을 수도 없었지만, 그런 분들이 일거에 그 많은 토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농민들이 땅을 받고 농사를 지면서 시간이 감에 따라 농산물을 팔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산을 축적해서 그걸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농민들이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그 땅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줌으로써 농민들이 각자 자기 힘으로 자기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주로부터 땅을 몰수하지 않고 이제 삶으로써 어떤 효과를 기대를 했는가 하니, 우리가 지주가 있지만 뭐 지주가 나쁘고 좋다 하는 말은 많지만은 현실은 지주들이 역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토지에 있는 자본을 산업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주들의 땅을 몰수하는 대신에 그 사람들한테 땅값을 지불하고 그
자강하고 자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쌓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어느 시대든 그 당시의 리더십의 특징을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요,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살아오면서 경제 발전의 역사를 경험을 하면서 터득한 그 몇 가지 보편적인 경제 국가의 근대화라든가 경제 발전의 어떤 패턴이 있어요. 유형이 있습니다. 그건 이미 많이 알려졌거든요. 예를 들면 월드뱅크라든가 IMF 혹은 뭐 국제기구 같은 데서 경제 발전을 하려면 이런 걸 하세요. 뭐 수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기업들도 많이 성장하도록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 말하자면 그 목표 이런 거를 제시를 많이 해요. 경제학에서도 뭐 자본을 축적을 많이 해야 되고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훈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다 중요한 거는 저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위 일하는 방식을 모르면 이게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국가 혹은 후진국, 특히 후진국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선진국을 보면 이거를 해서 그게 선진국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달성을 해야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냐는 이 소위 말하면 노하우라는 거예요. 성공의 노하우를 모르면은 이게 다 그림의 떡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개발연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온 일을 잘 보면 대한민국에 독특하게 일하는 방식이 있었던, 독특한 일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뭐 우리 시골만은 일머리라는 거예요, 일머리.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고 이상이 있어도 그 일을 달성할 수 있는 일머리를 알아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머리를 모르면 말로는 떠들고 좋은 소리 많이 하지만 백날 가야 일이 달성될 수가 없죠.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볼 때는 도대체 어떤 노하우로 이 모든 중요한 일을 실천할 수 있었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도자의 리더십과 우리가 이룬 성과를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념이나 어떤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실용적인 리더십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봐요. 현학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그런 얘기를 가지고 뭐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그 일을 하는 그런 실력을,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정해놓은 목표를 추진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아주 실용적인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비교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등소평이라는 분이 중국의 1978년이죠. 정권을 잡고 나서 그분이 중국 사람들의 내건 제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선부론이라는 거예요. 선부론. 중국 한자로 쓰면 앞선자에 부자를 써서 선부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말하자면 그 가치가 이 주장이 지금도 중국을 운영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됐지만은,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부자가 앞서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부자가 앞서가는 거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따라 배우라는 게 선부론의 요체입니다. 부자가 앞서가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다른 한편 내건 국가 경제 혹은 정치 체제의 그 기본 개념은 뭐예요? 사회주의 시장경제예요. 시장경제를 하되 사회주의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라는 것도 다른 측면에서는 뭐예요? 경제적인 평등을 가장 기본적인 이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사회주의 이념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다른 측면에서 한 얘기는 뭐예요? 선부론이에요. 이 선부론과 사회주의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분이 사회주의를 버린다는 얘기는 직접 안 했지만 실제로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선부론이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본주의의 본질인 거예요. 자본주의의 본질을 버려서 이걸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실용적입니까?
말로는 사회주의를 얘기하면서 실천으로는 자본주의 원리를 가져다가 쓰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도 중국을 지난 30년 동안 끌고 온 거다. 사실은 이 선분원의 요체는 박정희 대통령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의 첫 번째를 저는 그 프라그마티즘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실용성. 이분은 국가의 소위 말하는 민족 중흥이라는 이름하에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그러고 근대화를 이루겠다고 이제 기치를 내걸었죠. 그러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 이념도 떠나고 심지어는 말하자면 5.16 혁명을 하면서 내걸었던 혁명 공약도 무시하면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권의 명분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분이 추구한 것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어떻게 공급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실천을 할 거냐 하는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살펴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5.16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한 11분의 지도자급의 지도적인 기업인들이 전부 다 탈세 혐의로 잡혀서 감옥에 다 갔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 이병철 회장이라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은 다행히 그 당시에 일본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잡히지는 않아가지고 그분은 나중에 한 달 뒤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초기에 11분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 오너 혹은 경영자들이 전부 다 감옥에 잡혀가지고 탈세 혐의로 처벌을 받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군사정부가 내건 제일 중요한 그 혁명 공약 중에 하나가 말하면 대한민국의 이 부패를 청산하고 이런 기업은 물론이고 전 사회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게 5.16 혁명이 할지 말하자면 그 목적이다. 이렇게 혁명 공약에 내걸었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혁명 공약은 뭘 얘기하냐면 경제를 발전해서 국민들의 빈곤을 해결하고 근대화를 이루겠다는 게 중요한 혁명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 하는 게 사실 정부에서는 대단히 그 혁명 정부에서는 어려운 과제였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꼭 상호간에 상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11분의 기업인을 감옥에 이렇게 체포해서 이제 감옥에 이제 넣었는데 많은 주위에 그 경제를 하는 사람들, 기업을 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경제를 알고 기업을 알고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제적으로 이런 분들은 이런 분밖에 이분들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설령 이분들이 뭐 일제 시대에서부터 사업을 한 분도 있었고 우리 건국 이후에 한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말하자면 기업을 일으키고 수익을 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회 제도라든가
국가가 농경사회, 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가기 위한 이 근대화 사업은 자금은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것이고 기술이 또 필요한 것이고 노하우가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돈이 없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대통령이 돈 구걸하러 뭐 독일이니 사방에 여러분 돌아다니는 건 다 기록에 다 나와 있죠.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산업화를 위한 기본 자금을 마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국가의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한 사람 아니면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36년 동안 피해를 본 일본마저도 내가 필요하면 내가 쓰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아서 그게 바로 뭡니까? 일본을 극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봐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일본과의 국교 문제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은 그분은 평생을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말하자면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또 물론 그럼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일제시대 공부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유일한 면이 없잖아 있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본이 필요하고 그 당시에 자본을 빌려줄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고 식민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우리가 돈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얼마나 실용적이에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알죠? 6.3 사태라고 그러나요? 학생들의 반대, 국민들의 그런 반대 속에서도 국교를 정상화하고 배상금을 받아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포철을 만들어내고 다른 데 투자를 많이 하고 뭐 그 돈을 정치자금으로 쓴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실용적인 거냐. 이게 말하자면 정권의 명운을 달고 했는데 뭘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 더. 월남전도 마찬가지예요. 월남전이 여러 가지 그 배경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미국에다가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먼저 했다고 그러죠. 왜 그렇게 했냐? 자유주의. 우리가 미국 자유세계로부터의 도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은 것과 마찬가지로 명분상도 물론 훌륭하죠.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막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만일 월남이 넘어가면 우리도 위험하다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명분상으로 훌륭한 일을 한 것이지만은 더 나가면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됐냐.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엄청나게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준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분이 이걸 강조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국민들이 왜 월남전에 참여를 해야 되는 반대가 많았음에도 이런 옳은 명분을죠. 이런 걸 가지고 했지만은 사후에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놓고 보면 엄청나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거예요. 이런 몇 가지의 결정을 보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사실은 5.16의 정당성까지 훼손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했는데 그 정책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리더십. 아까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한쪽으로 난 자본주의가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꼭 하던 얘기예요. 그 이상입니다. 이런 실용성이 중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한다고 이 간판을 걸어놓고 뒤에서는 전부 다 자본주의를 하면서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용성, 그리고 일머리를 제대로 알고 일하는 방식을 제대로 알고 집행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명분론과 추상적인 이념이나 무슨 이상적인 어떤 그림을 가지고 100번 얘기해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차후에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왜 후진국들은 못하는데 지금도 못하는데 우리는 했는가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분이 또 하나 중요한 그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서양 옷을 그냥 입을 수 없다. 서양 옷은 고쳐야 입을 수 있지. 사람들이 크고 등치가 큰 사람들의 옷을 그냥 한국에 입으면 그게 옷이 맞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희경작이나 다른 학계에서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러냐. One size doesn't fit all. 무슨 말입니까? 한 사이즈가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각자한테 맞는 옷이 있고 제도가 있고 문화가 있는 겁니다. 좋다는 거, 서구 거 다 가져온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구식 민주주의 한국에 가지고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서구식 민주주의 동해에 가지고 되지 않는데 서구식 민주주의 그대로 후중에 가지고 안 되더라 이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 성공한 날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좋은 뜻으로 서구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가져다 놨더니 10여 년 넘게 대한민국에 일어난 게 된 게 뭐가 있었느냐. 성과가 뭐가 있느냐. 이 민주주의 그냥 해도 되겠느냐. 우리에 맞는 민주주의 없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분은 무슨 고민을 했냐. 민주주의라는 게 계속 사실 말하면 과잉으로 가기 시작하면 대부분 여기에 사회주의 성향을 띠게 돼요. 민주주의가 1인 1표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경기 규칙을 정하는데 투표를 하잖아요. 국회의원을 뽑고 다 대통령을 뽑으니까 모든 사람이 공평한 입김, 영향력을 행사하고 뽑은 지도자들은 법을 만들 때 모든 사람이 공평한 경제를 만들려고 가는 게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거예요.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걸어온 길을 보면 전부 다 자본주의 경제라고 내걸었지만 정치, 경제 체제를 살짝 어디로 비트느냐? 평등. 모든 국민이 다 원하니까. 가다 보니까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생긴 거예요. 사회민주주의가 뭐예요? 사회주의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겠다. 근데 사회주의 이념은 자본주의 이념하고 안 맞기 때문에 경제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모든 나라가 지금 가는 길이거든. 우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혁명 공약에 내건 반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남북 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공을 하지 않았을 뿐, 그러니까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반공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동시에 그건 뭘 의미하느냐. 대한민국 경제를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철저한 생각이 있었고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경제정책을 결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전에 대한민국이 한 15년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정치권의 소위 민주화 평등이라고 하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큰 이념 중에 자유와 평등인 이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이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면서 계속 국가가 정체되고 경제가 자본주의적인 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혼란을 가져왔는데 대통령은 항상 정치권의 발언을 차단하고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 모든 많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와서 하는 얘기를 공무원들이나 소위 뷰로크래시, 관료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항상 차단하는데 노력을 했다. 제가 뒤에 가서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에서 이런 사례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정치가 경제나 행정 이런 쪽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쳐서 소위 사회주의화되는 것을 막는데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그걸 지킨 사람이다. 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주주의 정치는 평등을 주장하는 정치인데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차등을 기초로 해서 이런 시장경제 활동에서 차등이 생기지 않으면 그 가능성이 없으면 시장은 돌아가지가 않아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죠. 잘하나 못하나 똑같은 결과를 보장하거나 똑같은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가만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건 차등이라고 하는 그 노력에 따른 성과의 차이, 경쟁에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정치는 그걸 자꾸 부정하고 없애려고 하는 게 그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간파하고 이 정치의 영향력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걸 저는 정치를 경제화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때때로 권위주의적인 정책도 있었고 정치를 다소 억압하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건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된다. 이걸 거꾸로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걸 장려하고 그걸 오히려 주도하는 나라가 다 후진국이 망했어요. 전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많은 후진국들이 선진국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자본 지원을 받고 원조를 받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한 나라들이 왜 그러냐. 전부 다 정치적으로 경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안 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그런 의미에서 정치를 경제화한 대통령이다. 그럼으로써 경제를 일으키고 근대화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원리, 정치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가
경제에 전파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리더십의 역할이고 그게 경제 발전을 지속하는 길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걸 하는 과정에서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모든 국가 운영을 했느냐.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차별이에요. 시장에서 일어나는 그 차별을 절대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걸 오히려 수용하고 그걸 국민들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 국가도 도우겠습니다. 얘가 뭐예요? 등소평이가 한 선부름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미 박정희 대통령이 한 20년 전에 등소평 보다도 20년 전에 이 얘기를 이미 국민들한테 설파한 거예요. 스스로 돕는 자가 대접을 받습니다. 세상은 이치가 신상필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더 잘 살 수 있고 안 그러면 못 사는 것이죠. 정부가 도와줄 때도 노력하고 자조하고 이런 분을 도와야지. 그래 다른 분도 동기가 부여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차등 대접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국민이 다 동기가 부여돼서 각자 내가 열심히 하면 국가가 나를 대접하고 사회가 나를 대접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리더십이었다. 이걸 저는 경제적인 차별화와 더 나아가면 동기부여의 리더십이었다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방식의 핵심이었다. 모든 국가 행정을 할 때, 국가 발전 계획을 할 때, 예산을 쓸 때 항상 언제나 성과, 결과가 무엇이냐. 결과가 좋으면 거기에 더 보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국가의 역동성, 성장의 역동성도 만들어내고 잠자던 국민을 깨워서 내가 그동안 일이 안 나면 맨날 남 탓하고 하늘 탓하고 남 탓했는데 가만히 있어. 열심히 하니까 조금이나 성과를 내니까 국가가 뒷바라지를 해주고 도와주는구만. 그리고 하고 보니까 성공이 되네.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정착이 되면서 모든 사람이 하면 된다 하는 정신까지 만들어냈다고 저는 그렇게 보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성공한 모든 정책을 다 분해를 해서 보면 맨 마지막에 남는 진실 중에 진실 하나는 뭐냐. 성과가 제일이다. 남보다 더 노력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면 국가가 나를 영웅으로 만든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서 그게 대한민국을 삽시간에 세계 최고의 동반성당을 만든 기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실용성, 정치의 경제화, 성과에 따른 차등대접, 그리고 그걸 통한 동기부여, 이 리더십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퀄리티, 리더십의 퀄리티, 자질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바라건대 지금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많은 분들도 이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좀 더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위 경제적인 차등과 성과의 차등과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 차등 성과는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바로 이미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매일 하는 것이다. 시장이 바로 그 기능을 하는 것이라는 걸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이 차등이나 차별을 이 말에 그냥 다 두드러기가 나고 다 흥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런 세상의 이치를 간파하시고 이걸 국민들한테 다시 하는 거예요. 하신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까?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스스로 돕지 않은 사람을 제가 도와서 국가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 배우십시오. 그럼 동기가 부여되는 거예요. 따라 배워서 같이 가야 동반성장이 되는 겁니다 하는 이 메시지를 끝없이 전달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